안녕하십니까, 찐농입니다. 오늘은 오해와 진실 1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은 지껏한다. 많이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연작장애를 오인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농사는 철저한 토양 관리 없이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농사는 첫째도 둘째도 토양 관리가 기본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디서 실력 차이가 날까요? 바로 어디? 땅 관리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지껏한다. 이 말들을 주로 하시는 게 고추 농사 지으시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고추가 매년 같은 밭에서 하니까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껏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말들이 우리가 흔히들 쓰고 계시는데 왜 잘못되고 또 우리가 이런 말들을 쓰지 않고 농사를 잘 짓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갈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뿌리라는 것은 식물의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뿌리가 자라면서 근접한 뿌리 주위에 있는 비료를 흡수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선택적 흡수를 말씀들 하고 계시면서도 단순히 생각해 봅시다. 뿌리가 나가면서 여기에 있으면은 이놈을 빨아먹지 뿌리가 여기에 인산이 있다. 인산이 있다. 이렇게 뿌리가 인산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뿌리가 자라가는 방법에서 근처에 있는 바로 뿌리가 닿는 뿌리털에 닿는 부위에 있는 비료를 녹여서 먹습니다. 즉 뿌리털에서 유기산을 품어 비료를 흡수한다. 자, 이 말씀은 누누이 말씀드린 비료의 녹는 성질, 수용성, 질소가 수용성이고 나머지는 뭐다? 구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 구용성이라는 녹는 성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강한 산성의 물질을 녹는다. 왜? 질소는 대기 중에 자 우리가 인간의 비료를 만들기 전에 식물은 그 당시에도 존재가 했었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도 비료가 없는 시절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건 뭐냐?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그리고 토양에 있는 강물질인 인산가리의 모든 비료 성분을 흡수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3대 영양분으로 저장함을 해가지고 이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에서 초식 동물, 육식 동물 그렇게 이용해서 이 자연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자,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진짜 그 비료 나오기 전에 천연에서 자연에서 이 비료 성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질소는 공기 중에 우리가 보면 공기 중에 70% 이상이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소가 비라든가 안 그러면은 토양 근처에 있다가 질소 고정균에 질소가 묻어가지고 이제 토양으로 들어가서 그걸 뿌리가 이용해서 식물이 자라고 그러고 이용하지 않은 남는 비료들은 다시 대기 중으로 날아오는 이런 질소의 순환을 거쳐서 질소의 공급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성분들은 다 돌가루, 강물질, 돌가루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들이 돌가루기 때문에 일반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안 되는데 유독 뿌리에서 이 뿌리 털에서만 유기산이라는 강한 산성의 물질이 나와서 질소를 제한 나머지 성분들을 다 골고루 뿌리가 다음을 해가지고 녹여서 유기산을 품어서 녹여서 그렇게 흡수하는 게 식물의 이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아셔야 될 거는 모든 뿌리는 자기 종에게는 괜찮고 다른 종에게는 독성이 되는 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같은 작물을 심어야지 잘 됩니다.
타종을 심으면은 타종에는 독이 돼서 같은 종보다는 불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윤작이라는 이 또 재배 방법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식물의 뿌리의 특성을 알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은 앞으로 아시는 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윤작이라는 용어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식물의 생리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는 자기 종에게는 괜찮은데 다른 종에게는 독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윤작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이 지긋하는 게 왜 지긋을 탈까요? 우리가 농사가 잘 되라고 주었던 비료가 가해서 염류가 집적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들 뭐 이야기를 해보시면 지긋 탄다는 분들, 그 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솔깃하거든요. 인간이니까. 아, 그래서 농사가 안 되구나.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염류 집적에서 모든 농사가 어렵지만서도 지금 고추 부분이 그래도 실적이 제일 빨리 와닿습니다. 저희 영양 석포 지역에 고추 농가들을 이좀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신강토 그래놀이라는 제품을 고추에 이용하시는데 어, 제가 여러 작물을 지도해 보지만서도 고추가 그나마 지금 이 오염된 땅에서는 가장 그 효과를 우수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긋한다. 한 번 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긋한다. 뭐다? 지긋하지 않습니다. 지긋은 뿌리는 자기 종에게는 이롭지만서도 타종에게 독이 되는 걸 품기 때문에 지긋하는 것이 아니고 타종에는 독이 되지만서도 이 재배를 해보면은 우리가 염류 집적에서 뿌리털이 손상으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되는 것이 지긋하지 않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세로축은 수량을 나타내고 요 가로축은 식물 조직의 양분 농도. 쉽게 말씀드리니까 비료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비료를 주면은 비료양을 늘리면 수량도 이렇게 수량 부분도 늘어나고 요 구간을 우리가 심한 결핍 정상 단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까지 오르는 요 단계를 경미한 결핍 정상 단계 그 다음에 최고 수량이 나온 요 단계를 최적의 범위라 그러고 그 시기를 조금 지난 범위를 가행 소비라 그러고 이제 수량이 더 늘어나지 않고 수량이 떨어지는 이 단계를 독성범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료를 살포할 때 어느 만큼 주면 제일 좋죠? 예, 요 최적 범위, 요 최적 범위 안으로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넘어서게 되면은 가행 송자분기를 거쳐서 독성 범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료의 독성 범위를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독성 범위에 접어든다는 것은 염류 집적으로 인해서 병해충 생리장애가 발생합니다. 자, 이 병리학이나 해충학이라든가 생리장애 이 부분이 나오기 전에 작물의 생리에서는 왜 병해충이 발생하고 생리장애가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거의 다가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분화되다 보니까 병리학이 생기고 해충학이 생기고 각종 학문들이 이 농업에서 세분화가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론들이 나오는 것은 나와서 이제 이것이 더 우리 농민들한테 발전이 돼야 되는데 농민들한테는 맞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가장 쉽게 말해서는 농업이란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발점이 됩니다. 세분화가 됨으로써 세분화를 해서 좀 더 발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 세분화가 됨으로 해가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이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리학에서 다 규명된 부분들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자,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가 맞다 안 맞다 결정 짓는 이 경계를 보시면은 우리 농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은
농약을 정상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데 있어서 병해충이 방제가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비료를 이 최적 범위를 넘어서 가행 소비지만서도 독성 범위 바로 전 단계까지 주신다는 거죠. 그나마 이 정도만 돼도 농사 지으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다? 비료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염류 집적으로 인해서 지금 독성 범위에 접어들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료는 아셔야 될 것이 식물이 흡수하지 않으면 땅에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가 비료가 불용화됐다는 용어를 많이 쓰시거든요. 불용화됐다 그러면 불용화가 된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근데 아까 농로성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수용성과 구용성이라는 성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용성이라는 성질은 없습니다. 불용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뿌리털이 염류집적에 의해서 염류집적이 된 땅은 그 자체가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뿌리의 삼투압을 뿌리가 보다도 그 토양이 염류 집적된 토양이 이 삼투압이 낮기 때문에 삼투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수분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뿌리 털에 있는 수분들이 빠져나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뿌리털이 손상이 나니까 뿌리털이 손상이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뿌리털이 나가서 유기산을 품어서 이 비료를 묵어야 되는데 묵지 못하는 거지 불용화가 된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이 구용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서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불용화라는 용어를 쓰는 혼란한 환경을 지금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용화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뿌리털이 이 염류 집정에 의해서 뿌리가 손상됨으로 해서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뭐냐면은 각종 비료 결핍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인 부분들이 많은데 비료 결핍 증상이 아니고 식물로 봐서는 뿌리털 손상에 의해서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이제 더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뿌리 쪽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삼탑은 점점 높아지니까 이 뿌리에는 pH가 7인데 땅은 자꾸 산성화가 되니까 pH가 2, 3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수분이 빠져나감으로 해가지고 뿌리가 망가지고 작물 농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방적으로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비료를 안 쓰셔야 됩니다. 비료를 안 쓰셔야 되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비료를 안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유기물을 많이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볏짚이나 숲이라든가 이런 그 세포병 물질들, 섬유질 물질들을 또 넣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거름 위주, 퇴비라든가 유박 위주의 화학 비료를 배제한 유박이나 퇴비 위주를 넣으시면서 이 신강토 그래듈을 사용해 보시면은 토양의 염류 집적 해소에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신강토 그래듈 입제는 또 별도로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토양 관리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수분 관리가 다 합니다. 추비를 준다. 필요하면 주셔야 되죠. 근데 제가 유기농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제가 농가하고 농가 재배 직접 같이 한번 지도해가면서 해봤지만서도 유기농 10년 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비료를 쓰셨다는 오인을 하시지만 지금은 토양 분석을 해보면 비료를 썼나 안 쓰나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유기농 10년 하셨다는 분들은 비료를 쓰실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도 어떻다? 토양 내 비료 염류 집적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해하는데 10년 동안 비료를 안 썼다 그래도 이 분해되는 염류 집적에 사했던 게 우리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비료를 가정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 비료 사용량이 더 많다는 거죠. 유기농 10년 하시는 분들도 비료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데 가능적으로 하시는 분 아까 말하는 독성 범위 전 단계에 보시면 대부분 이 독성 범위도 초기 단계가 아니고 거의 중간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비료 살포량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이 마늘하고 양파 수확량이 어디에 결정되냐면은 봄비의 양에서 결정됩니다. 봄비의 양에서.
그래서 봄에 비가 좀 많으면 마늘, 양파 수확이 많아지고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원래의 마늘, 양파 수확량은 엄청나게 떨어질 것입니다. 왜? 겨울철에 수분 공급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물론 뿌리는 3도씨 이상, 그게 지금 한 3월 초 경첩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제 뿌리들이 움직이지만서도 그래도 뿌리가 움직이려면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있음으로 해서 이 수분이 뭐냐면은 강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식물은 물이 없으면 강압성을 못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가물 때 물이 없어서 가물 때 강압성이 되는 걸 오인하시는데 그때 강압성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나치게 가물 때는 가실의 당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떫은 맛이 나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분이 공급이 많으면은 토양 내 염류 정도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 벼 재배하시는 분들이 비료를 많이 쓰시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보면은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면은 물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떼기를 하면은 정상적인 논에서는 물떼기를 시작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열매를 더 연걸게 만드는데 비료가 많은 땅은 물을 빼니까 삼투압이 올라가니까 뿌리에 있는 뿌리 있는 수분뿐만 아니고 식물 모체에 있는 수분까지 빨아당기는 바람에 벼가 익는 것이 아니고 말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미질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미질을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접하게 되면 살이 뭐 이러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논의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 지역에는 그런 증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토양 내 수분 공급하다가 물을 빼버리니까 벼가 말라버린 거죠. 그나마 수분이 있었기 때문에 토양 내 염류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분한 수분 공급과 이 물이 찌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물을 많이 주시라 그러면은 물이 찌는 데는 농사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맞습니다. 물이 찌는 데는 농사가 안 돼요. 왜? 이 토양이 망가져 가지고 토양 내로 물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물이 찌는 데는 스케를 잘못 사용하시가 너무나 가하게 사용하시는 바람에 이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일반 화학 비료를 사용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스케 고토, 스케 종류. 자, 우리가 스케는 한자식 표현이고 칼슘을 또 스케하고 다르다고 하시는데 한자식 표현은 스케, 영문적인 표현은 칼슘입니다. 스케나 칼슘이랑 같은 거거든요. 이놈이 토양 내에 들어가면 수분과 결합해가지고 딱딱해지는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하고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죽으면 묘를 만듭니다. 이 묘를 만들면은 묘에다 뭘 뿌리냐면은 스케를 뿌립니다. 스케. 왜? 나무 뿌리 두르지 말라고. 이 스케라는 성분은 나무 뿌리하고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산성을 중순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서시지만서도 실제적으로 그놈이 식물의 뿌리하고 닿았을 경우에는 뿌리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스키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농사가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산성화된 거는 비료가 많다는 거지 이 비료는 자꾸 식물이 빨아먹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병 물질들, 섬유질 물질들, 볏짚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놈들이 토양 내에서 부식이 돼서 타는 역할이 뭐냐면 이 비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식산을 만들어가지고 비료를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계량을 해야지 스키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점이 왔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긋한다는 거는 뭐다? 염류 집적에 의해서 농사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곧 경칩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됩니다. 올 한 해 기초 지식 잘 갖추셔가지고 모두 제값받는 농사 지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